1453년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했을 때 그는 단순히 도시를 함락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잔혹하며 가장 은밀한 권력 시스템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황금빛 모자이크가 빛나던 그 궁전 안에서 하렘이라 불리는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술탄의 사치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전장이었고 생존을 위한 투기장이었으며 침묵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소비되는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대외적으로 화려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제국의 광대한 영토와 웅장한 모스크, 풍요로운 시장을 보며 경탄했습니다. 하지만 톱카프 궁전의 높은 담장 너머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비단과 보석으로 치장된 복도 뒤편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을 잃고 과거를 지우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전쟁 포로로 끌려온 귀족의 딸일 수도 있었고 크림반도나 발칸반도, 코카서스 지역에서 팔려온 노예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렘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들의 정체성은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페르시아어, 아랍어 혹은 터키어로 된 이름. 그 이름은 아름다움을 의미하기도 했고 달을 의미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꽃이나 보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이 부여한 새로운 존재였고 그들은 이제 그 역할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하렘에 들어온 여성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노래, 춤, 시, 서예, 자수. 그들은 술탄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예술적 기교를 익혔고 궁전의 복잡한 위계 구조 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아하고 세련된 교육이었지만 그 본질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체스판 위에 말로 훈련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렘의 최고 권력자는 발리데 술탄, 즉 술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렘의 절대 지배자였고 제국 전체에서 손꼽히는 권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역사는 여인의 술탄국 시대로 알려진 기간 동안 몇몇 발리데 술탄이 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기록합니다. 허렘 술탄과 퀴렘 술탄 같은 여성들은 후궁에서 시작해 제국의 그림자, 통치자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아들을 낳아야 했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자신과 아이를 모두 살려야 했습니다. 모든 임신은 전쟁이 되었습니다. 모든 요람은 정치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왕자들이 성장하면서 긴장은 폭발했습니다. 형제는 경쟁자가 되었고 어머니들은 적이 되었으며 조용한 복도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동아시아의 역사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자금성도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후궁들이 치열하게 경쟁했고 후궁에서 황후로, 황태후로 올라가기 위해 온갖 음모와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명나라 시대의 만력제 어머니 이태우는 수십 년간 권력을 장악했고 청나라의 서태후는 말년의 청제국을 거의 독단적으로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의 하렘은 한 가지 점에서 더욱 잔혹했습니다. 바로 형제 살해의 제도화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새로운 술탄이 즉위하면 그의 모든 형제들이 비단 끈으로 목 졸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제도였습니다. 반란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였습니다. 메흐메트 3세가 즉위했을 때 그는 19명의 형제를 한꺼번에 처형했습니다. 그들의 임신한 후궁들도 함께 익사당했습니다. 이것은 괴물 같은 개인의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었고 국가 정책이었으며 제국의 안정을 위한 필수 조치로 여겨졌습니다. 톱카프 궁전은 대리석 중정과 황금빛 격자 창문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지만 동시에 요새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발걸음이 감시당했고 모든 속삭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감시 시스템의 중심에는 흑인 내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소년들이었고
어린 시절 거세당해 하렘의 문지기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집행하고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석 흑인 내시인 크즐러 아으시는 엄청난 영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렘과 제국 최고위직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고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사실상 제국의 그림자 통치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내시들은 편지를 검열했고 문을 봉인했으며 모든 속삭임을 감시했습니다. 그들은 술탄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버전의 진실만을 전달했습니다. 은밀하게 전달된 메시지 하나,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맞춘 호의 하나로 그들은 왕자를 만들거나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스탄불의 바깥 세계는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랜드 바자르에서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궁전 안에 금지된 연애, 미스터리한 죽음, 숨겨진 배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하렘은 매혹과 공포가 뒤섞인 존재였습니다. 유럽 외교관들에게는 집착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국적이고 스캔들로 가득하며 유럽 각국의 수도로 보내지는 편지에 세심하게 기록될 만한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화 만들기의 이면에서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하렘은 제국의 미래를 통제했습니다. 단 한 번의 출산이나 죽음이 수백만 명을 통치할 자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후궁의 침묵, 내시의 충성심, 어머니의 야망, 이것들이 역사를 재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평화로운 성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압력솥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여성만이 다음 술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고 그녀의 상승은 다른 모든 경쟁자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여성들은 노예로 입장했습니다. 아름다움, 지성 또는 예술적 재능으로 선택된 그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래를 배웠고 어떤 이들은 춤을, 또 다른 이들은 시나 서예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손한 미소 뒤에서 경쟁이 끌어올랐습니다. 임신은 궁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아이가 이름 없는 소녀를 상상할 수 없는 권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고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살, 은밀한 유산, 비밀 음모에 대한 소문이 부엌과 복도를 떠돌았고 그것들은 결코 전설로 치부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생존의 일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안에서는 하나의 진실만이 모든 것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여성의 아들만이 왕좌에 앉을 수 있었고 다른 모든 이들은 그녀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전히 어둠만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여성들은 그 감옥을 역사로 올라가는 사다리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장엄왕 술레이만의 아내였던 허렘 술탄은 수세기의 관습을 깨뜨리고 후궁에서 법적 왕비로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그녀는 공공사업에 자금을 대고 모스크를 후원하고 자선단체를 지원했으며 그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 이후에는 퀴렘 술탄이 나타나 여인의 술탄국을 정치적 현실로 만들었고 아들과 손자를 통해 수십 년간 간접적으로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성의 승리는 그 자체의 비극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머니가 파괴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계승이 위험을 의미하는 제국에서 형제들은 죽음을 운명으로 하는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술탄이 죽으면 새로운 통치자는 종종 자신의 형제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비단으로 목 졸려 제국의 가장 잔혹한 의식, 모두 반란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렘의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의 정치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대중은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이스탄불의 시장과 커피하우스는 가십으로 살아있었습니다. 누가 술탄을 통제하는가? 어느 왕자가 선호되는가? 어떤 스캔들이 재상을 무너뜨렸는가? 도시는 두 가지 현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시끄러운 거리와 향기로운 방에서 권력이 주인을 바꾸는 궁전 내부, 보이지 않는 피로 얼룩진 그곳, 긴장은 세대마다 쌓여갔습니다. 원래 왕조를 안정시키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 천천히 생명을 소비하고 공포를 유지하는 기계로 변했습니다. 궁전 안에 권력이 집중될수록 제국은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경쟁, 배신의 거미줄은 마침내 오스만 역사의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에서 폭발했습니다. 17세기가 끝나갈 무렵 제국은 비단이 더 이상 강철을 숨길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왕좌에 앉아있던 사람은 미친 이브라힘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과도함, 편집증, 불안정한 충동의 폭풍이었고 제국을 재앙으로 끌고 갔습니다. 카페스, 즉 황금세장에 갇혀 있었던 이브라힘은 음모를 막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격리되었고 심리적으로 망가진 채 나왔습니다. 수년간의 감금이 그를 뒤틀어 놓았습니다.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고 모든 것을 두려워했으며 제약 없이 자신의 충동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안정함이 가장 잔혹하게 연출된 곳이 바로 하렘이었습니다. 유럽의 연대기 작가들은 한 번의 폭력적인 폭발에서 이브라힘이 거의 300명의 후궁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신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들은 얼어붙은 보스포루스 해협으로 끌려가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물은 고요한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내시들은 주저없이 학살을 실행했습니다. 과장되었든 아니든 이 이야기가 지속된 이유는 그것이 시스템의 핵심 진실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은 단 하룻밤에 수백 명의 여성을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퀴렘 술탄의 존재감은 모든 것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편들, 아들들, 그리고 전체 정치 파벌을 살아남은 강력한 모계였습니다. 그녀는 보호와 공포의 상징이었고 내시, 재상, 군사 집단 사이의 취약한 균형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조차 이브라힘의 혼란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렘은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후궁들은 자녀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내시들은 비밀을 화폐처럼 거래했고 외국 대사들은 금으로 가득 찬 상자로 영향력을 샀습니다. 의심이 공기를 독살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잠재적인 배신으로 읽혔습니다. 이브라힘은 더욱 나선형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후궁들에게 기괴한 의상을 입히고 행진하도록 강요했고 향기와 직물에 집착했으며 애정과 잔혹함을 혼동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서 궁전은 정부로서 기능하기를 멈추고 괴기스러운 극장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사치와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웃음이 공황과 흐릿하게 혼합되었습니다. 대중은 메아리를 들었습니다. 이스탄불의 거리는 통제력을 잃은 통치자에 대한 보고로 윙윙거렸습니다. 훔친 부로 살찌는 내시들과 궁전에서 사라지는 여성들, 해외의 군사적 실패는 내부의 무질서와 일치했습니다. 마치 제국 자체가 풀리고 있는 것처럼 전환점은 예니체리, 제국의 정예 군인들이 충분히 참았을 때 왔습니다. 그들은 궁전에 혼란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브라힘은 왕좌에서 제거되었고 곧 자신을 지키기로 맹세한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목 졸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렘은 그것이 항상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드러냈습니다. 성역이 아니라 침묵, 야망, 공포가 삶 자체를 지배하는 시스템의 심장이었습니다. 하렘은 단지 여성을 위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술탄들의 묘지였습니다. 제국의 가장 강력한 모계였던 퀴렘은 아들이 쓰러진 후 권력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어린 손자 메흐메트 4세의 섭정으로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의 순환은 결국 모두를 소비했습니다. 수년 후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목 졸려 죽었습니다. 그녀가 한때 수많은 경쟁자와 왕자들을 상대로 사용하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비단 끈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제국의 하렘에서 일어난 일은 단 하나의 고립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쌓인 압력의 최종 폭발이었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의 피, 톱카프의 돌담 뒤에서 들리는 억눌린 비명, 향기로 가득한 방에서 펼쳐지는 권력 게임. 이 모든 것이 붕괴 지점을 신호했습니다. 왕조를 안정시키기 위해 설계된 바로 그 시스템이 자신의 설계자들을 삼키는 괴물로 돌연변이했던 것입니다. 이브라힘의 처형과 퀴렘의 암살 이후 톱카프는 부자연스러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치 돌들 자체가
음모와 울음을 흡수하는 데 지친 것처럼 한때 제국의 영향력의 중심이었던 하렘은 이제 그 붕괴의 완전한 대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왕좌는 메흐메트 4세로 넘어갔지만 그는 겨우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순진함은 궁전을 경쟁 파벌들을 위한 열린 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내시들, 재상들, 왕족 친척들이 모든 결정을 통제하기 위해 다투었습니다. 어린 술탄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게임의 폰이 되었습니다. 왕조의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렘은 제국을 내부로부터 고갈시키는 심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퀴렘의 몰락 이후 후궁들은 거의 모든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궁전으로 보내졌고 그곳은 또 다른 금빛 새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남은 생애를 조용한 무명 속에서 보냈습니다. 한때 제국의 정치를 형성했던 여성들은 외로운 복도를 배회하는 유령 같은 인물들로 전락했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음모들을 회상했습니다. 침묵이 그들의 최종 처벌이 되었습니다. 한편 내시들은 권위의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하렘과 제국 궁정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로서 그들은 정보를 통제했고 그것과 함께 술탄의 결정을 통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뇌물과 비밀 거래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재상 임명을 조작하거나 유럽 사절들과 조용히 협상했습니다. 제국이 약화되는 동안 진정한 권력은 나무 스크린 뒤에서 속삭여진 말들을 통해 흘러갔습니다. 궁전 벽 밖에서는 패배가 거듭되며 오스만 군대를 강타했습니다. 빈의 성벽은 오스만 군대에 맞서 견고하게 버텼고 국경은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이러한 손실을 궁전 자체의 반영으로 보았습니다. 영토를 보호하는 것보다 궁전 음모에 더 집중하는 끝없는 내부 불화에 갇힌 분열된 제국이었습니다. 이스탄불은 같은 모순을 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 역병, 전쟁을 견뎌내는 동안 궁전은 수정 샹들리에에 불을 켜고 호화로운 잔치를 열었습니다. 제국의 통치자들과 고통받는 인구 사이에 심연은 깊어지는 분노를 낳았습니다. 노래, 가십, 지하 팸플릿이 점점 커지는 쓴맛을 표현했습니다. 하렘은 더 이상 안정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붕괴의 은유가 되었습니다. 한때 후계자와 동맹을 생산했던 것이 이제는 부, 생명, 희망을 소비하는 기계로 변형되었습니다. 새로운 술탄은 왕좌뿐만 아니라 세대에 걸친 부패, 공포, 편집증을 물려받았습니다. 카페스, 황금세장에서 자란 왕자들은 친구도, 자유도, 세상에 대한 이해도 없이 성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독으로 뒤틀린 정신으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다른 이들은 잠긴 방 밖으로 나가보기도 전에 살해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제국의 옛 영광에 대한 향수와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살았습니다. 이 붕괴의 대가는 단지 정치적 불안정성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브라힘, 퀴렘, 메흐메트라는 큰 이름들 뒤에는 수백 명의 잊혀진 삶들이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죽어간 후궁들, 정치에 희생된 내시들, 역사에서 지워진 하인들. 전체 시스템은 외부에서 광택이 나 보였지만 고통의 공장으로 기능했습니다. 제국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렘은 궁극적으로 그것의 도덕적 파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마다 톱카프 벽의 균열이 넓어졌습니다. 마치 궁전 자체가 그 이전 화려함의 느린 붕괴를 감지한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동아시아 역사와의 비교를 통해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한국에서도 궁궐 내 여성들의 권력 투쟁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유교적 전통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했고 그 결과 오스만 제국만큼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의 비극에서 볼 수 있듯이 궁궐 내 권력 다툼은 왕족조차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에도 시대 쇼군 후궁 시스템인 오오쿠다오 역시 유사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쇼군의 어머니가 최고 권력자였고 후궁들은 후계자를 낳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과 달리 일본의 시스템은 형제 사례를 제도화하지 않았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덜 폭력적인 승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오스만 제국의 하렘은 그토록 극단적으로 폭력적이었을까? 답은 제국의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 종교 집단을 통치했습니다. 반란의 위험은 항상 존재했고 형제 왕자들은 잠재적인 반란의 깃발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국은 안정을 위해 형제 사례를 선택했고 이것이 하렘 전체의 분위기를 독살시켰습니다. 오늘날 제국의 하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방들은 박물관 홀이 되었습니다. 그 격자 창문은 전시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단과 피의 그 세계의 진정한 유산은 유물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볼 수 없는 것에서 발견됩니다. 수세기 동안 하렘은 술탄들의 정신을 형성했습니다. 고립 속에서 자란 왕자들은 리더십보다 의심을 먼저 배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산산이 부서진 채 왕좌에 도달했고 친구와 적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 편집증은 정책이 되었고 제국의 쇠퇴를 가속화했습니다. 발리대 술탄들은 또 다른 상충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여성이 재상과 군대를 지배할 수 있음을 증명했지만 오직 트라우마 위에 세워진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통치했던 모든 어머니는 다른 아이들이 목 졸려 죽고 추방당하고 지워지는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렘은 제국 자체가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제국이 부정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반영하는 불편한 거울이었습니다. 19세기 유럽 여행자들에게는 동양적 퇴폐의 완벽한 상징이 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편견과 식민지 야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렘을 환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쿠션에 기대어 누워있는 여성들, 에로틱하고 이국적이며 무력한 그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을 확인시켜줄 이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터키인들에게 현대 국가를 건설하려는 그들에게 하렘은 사라지기를 바라는 과거의 오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교과서, 침묵, 국가적 자부심 뒤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결코 무엇인가를 지우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더 깊이 묻을 뿐입니다. 하렘의 진정한 유산은 아름다움과 유혹에 대한 화려한 이야기나 전설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한 목소리들에 있습니다. 이름을 받지 못한 여성들, 첫 생일 전에 잊혀진 아이들, 궁전벽에 녹아든 억눌린 눈물들, 사치스러운 물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보석, 직물, 금박을 입힌 방들. 하지만 그 벽 안에서 살고 죽은 인간들은 그림자에 삼켜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어두운 유산입니다. 권력 기계의 일부로서 고통을 정상화한 것. 오늘날 톱카프의 복도를 걸어보면 모자이크와 중정을 사진 찍는 관광객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침묵이 가라앉도록 한다면 벽이 여전히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발걸음의 희미한 메아리, 공포의 숨결, 침묵으로 통제된 삶의 기억. 왜냐하면 하렘에서 절대 권력은 군대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으로 모두를 줄 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저주처럼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렘은 더 이상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 방들은 박물관 동으로 변했고 그 창문들은 전시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유산은 경고로서 지속됩니다. 가장 위대한 제국조차도 익명의 신체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정치가 애정으로 위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야망이 전체 혈통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가장 불안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금박을 입힌 벽 뒤에 숨겨진 것은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톱카프의 돔은 여전히 이스탄불 태양 아래 빛납니다. 사람들은 그 정원을 산책하고 분수를 감상하며 전시물 옆에서 포즈를 취합니다. 그 돌 아래에서 조작, 강압, 침묵당한 친밀함의 수많은 행위가 한때 일어났다는 것을 모른 채 하렘은 쾌락의 성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 충성, 폭력이 너무나 깊이 얽혀서
하나가 다른 것 없이 존재할 수 없었던 권력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단지 아름다움으로만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재적인 전략적 가치, 매혹하고 복종하고 후계자를 낳고 한 번의 실수가 파멸을 의미하는 위계 속에서 항해하는 능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부 후궁들은 술탄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굴욕적인 순결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유혹, 춤, 시, 예절에서 끊임없이 훈련받았습니다. 술탄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무기화된 기술들. 왜냐하면 그의 호의는 생명을 의미했고 그의 무관심은 사라짐을 의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탄이 누구를 소환할지 보기 위해 수십 명의 여성들이 떨며 기다리는 밤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택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지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선택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워하며 유럽 사절들은 후궁들이 통치자 앞에서 행진하도록 강요받고 물건처럼 판단받는 것에 대해 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장에서 거부당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애정 때문이 아니라 변덕, 기분 또는 지나가는 환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골라졌습니다. 하렘은 친밀함의 환상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모든 것은 거래적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내시들은 모든 여성의 움직임을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어디서 자는지, 누가 술탄을 보는지, 누가 지위에 오르는지, 누가 조용히 지워지는지를 결정했습니다. 술탄의 마음을 끌지 못한 후궁들은 구궁전으로 은퇴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고립 속에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일부는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내시들과 동맹을 맺으려 했고 비밀, 충성 또는 작은 호의를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치 밑에는 항상 더 어두운 무언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특권으로 위장된 성적 강압에 끊임없는 위협, 위계 자체가 친밀함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술탄의 침대에 접근할 수 있었나? 누가 그의 아이를 낳았나? 누가 그의 관심을 잃었나? 누가 그것을 되찾기 위해 음모를 꾸몄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이었습니다. 오늘날 수세기 후 이러한 부재들, 즉 사라진 이름들, 쓰이지 않은 이야기들, 화폐로 바뀐 삶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제국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목소리가 침묵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체가 정치 게임에서 거래칩으로 사용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단 하룻밤만이라도 술탄의 방을 피할 방법을 계획하면서 미소 짓는 법을 배웠습니까? 하렘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연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로 축소된 수천 명을 위한 정의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렘은 또한 더 큰 무언가를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뚫을 수 없는 벽 뒤에 잠겨 있을 때 고통은 정상이 됩니다. 학대는 보이지 않게 되고 착취는 전통이 됩니다. 과거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침묵의 또 다른 층이 금이 갑니다. 모든 제서술은 잊혀진 또 다른 삶을 어둠 밖으로 끌어올립니다. 톱카프의 돔은 변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이 무엇을 숨겼는지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그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하렘의 시스템이 낳은 또 다른 비극적 측면은 그것이 만들어낸 남성들의 운명입니다. 내시들은 종종 하렘의 권력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로 묘사되지만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그 위치에 도달했는지를 잊곤 합니다. 대부분은 어린 시절 납치되거나 팔려온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거세 과정을 겪었고 많은 이들이 그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평생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시스템의 희생자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스템의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억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희생자들이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들이 새로운 희생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누군가가 그것을 멈추려는
용기를 가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오스만 제국은 서서히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탄지마트 개혁은 제국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이었고 그 과정에서 하렘의 영향력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형제 사례의 관습은 17세기 후반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왕자들을 카페스에 가두는 대신 더 개방적인 교육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너무 늦게 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쌓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고 1922년 술탄국이 폐지되면서 600년 이상 지속된 오스만 왕조는 종말을 맞았습니다. 1924년 마지막 칼리프가 추방되면서 하렘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이끄는 새로운 터키 공화국은 과거와의 급진적인 단절을 시도했습니다. 하렘은 구시대의 상징으로 부끄러운 과거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침묵은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이었습니다. 하렘에서 살았던 여성들의 이야기, 그들의 고통과 저항, 그들의 작은 승리와 큰 패배는 국가적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현대의 역사가들은 이제 하렘을 더 복잡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억압의 장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에게는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고 그들은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놀라운 정치적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허렘 술탄은 자선 사업을 통해 이스탄불의 도시 경관을 바꾸었고 그녀가 지은 건축물들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취가 시스템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한 여성의 성공은 수백 명의 익명의 여성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렘 시스템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억압이 항상 명백한 폭력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압은 사치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비단, 옷, 보석, 아름다운 궁전, 이 모든 것이 감옥의 본질을 가릴 수 있습니다. 후궁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가 없었고 선택권이 없었으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교묘한 형태의 억압입니다. 희생자들이 자신이 억압받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와 유사한 구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이 폐쇄된 공간에 집중되고 투명성이 부족하며 소수가 다수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스템들. 물론 형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물리적인 하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불균형, 성적 착취, 침묵의 강요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기업의 임원실, 정치 권력의 중심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뒷면, 이 모든 곳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렘과 유사한 역학을 발견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남용하고 희생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며 시스템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묻습니다. 미투 운동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우리는 수십 년, 때로는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이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영향력 있는 남성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들을 착취했고 주변 사람들은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하렘의 논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권력, 침묵, 그리고 시스템의 보호. 하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교훈은 개혁의 어려움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많은 술탄들과 재상들은 하렘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제국을 약화시키고 통치자들을 망가뜨리며 끊임없는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바꾸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렘은 단순히 하나의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국 전체의 권력 구조와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내시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발리대 술탄들은 정치적 동맹의 중심이었으며 후궁들의 가족들은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렘을 개혁한다는 것은 제국의 권력 균형 전체를 재편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개혁하려 할 때도 직면하는 어려움입니다. 부패한 시스템, 불공정한 구조, 억압적인 관습. 우리는 이것들이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들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고립되어 있지 않고 더 큰 권력 구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렘의 역사는 또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느리고 고통스럽더라도 결국 그 시스템은 종말을 맞았습니다. 형제 사례는 폐지되었고 카페스의 격리는 완화되었으며 결국 하렘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렘에서 살았던 여성들 중 일부는 침묵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썼고 시를 남겼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비록 그 이야기들 중 많은 것이 검열되거나 파괴되었지만 일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한 익명의 후궁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황금 세장은 여전히 세장이고 비단 끈은 여전히 올감이다. 이 간단한 문장은 하렘의 본질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외부의 화려함이 내부의 억압을 가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억압은 결국 모두를 파괴한다는 것. 하렘 시스템이 술탄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카페스에서 자란 왕자들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사귈 수 없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으며 세상을 직접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배운 것은 오직 의심과 공포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극단적인 특권과 고립 속에서 자라는 권력자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교훈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정서적 건강을 보장하지 않으며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은 종종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특히 그 권력이 투명성과 책임성 없이 행사될 때 말입니다. 하렘의 내시들도 비극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희생자였지만 동시에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핵심 인물들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억압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시스템은 희생자들을 집행자로 만들고 그들에게 작은 권력을 주어 자신의 억압자들에게 충성하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와 유사한 역학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들이 상층부의 부당한 결정을 집행하고 하급 공무원들이 불공정한 정책을 실행하며 작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불평등을 유지합니다.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들에게 작은 이득을 주며 그들을 시스템의 일부로 만듭니다. 하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저항의 형태들입니다. 명백한 반란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작은 저항들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후궁들은 은밀한 동맹을 맺었고 정보를 공유했으며 서로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시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표현했고 종교적 헌신을 통해 정신적 자유를 찾았습니다. 일부 후궁들은 교육을 통해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읽고 쓰는 법을 배웠고 정치와 경제를 이해했으며 그 지식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허렘 술탄과 퀴렘 술탄 같은 여성들은 단순히 아름다움이나 술탄의 총애만으로 권력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뛰어난 정치적 통찰력과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억압적인 시스템 안에서도 주체성과 저항은 가능합니다. 비록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고 위험이 크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작은 자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작은 저항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렘의 건축 자체도 흥미로운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벽, 좁은 창문, 미로 같은 복도, 이 모든 것은 통제와 격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아름다웠습니다. 정교한 타일 작업, 섬세한 서예,
우아한 분수, 아름다움과 억압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름다움이 억압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예술적 성취가 인간의 고통을 상쇄할 수 있습니까? 답은 명백히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는 화려한 외관에 현혹되어 그 뒤에 숨은 어둠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톱카프 궁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종종 그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대가로 만들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노예 노동자들, 억압받은 여성들, 거세당한 소년들, 그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유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더 넓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과거의 건축물과 예술 작품을 보존하고 감상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인류의 창의성과 기술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것들이 만들어진 맥락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렘의 유산은 또한 오리엔탈리즘의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구 예술가들과 작가들은 수세기 동안 하렘을 에로틱한 환상의 대상으로 묘사해 왔습니다. 19세기 유럽 회화들은 나른하게 누워있는 반나체의 여성들, 이국적인 배경, 관능적인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묘사들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들은 서구의 환상을 반영했을 뿐 실제 하렘의 삶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러한 이미지들이 동양 여성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고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이고 관능적이며 신비로운 존재, 이러한 고정관념은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렘을 연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적 환상을 해체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고 그곳에서 살았던 실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경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렘 시스템의 또 다른 측면은 그것이 만들어낸 계급 구조입니다. 하렘 내부에도 엄격한 위계가 있었습니다. 최상층에는 발리대 술탄과 술탄의 총애를 받는 후궁들이 있었고 중간층에는 교육받는 후궁 후보들이 있었으며 최하층에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위계는 단순히 지위의 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차이, 생존 가능성의 차이, 존엄성의 차이였습니다. 상층의 여성들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층의 여성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계급 구조를 반영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삶은 가치 있고 기억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은 무시되고 잊혀집니다. 역사는 승자들의 이야기이고 권력자들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포함해야 합니다. 하렘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들은 아마도 아이들일 것입니다. 왕자들은 형제 살해의 위협 속에서 살았고 공주들은 정치적 결혼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없었고 종종 자신의 부모조차 진정으로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어떤 왕자는 카페스에 갇힌 채 2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는 왕좌에 오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지만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격리되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술탄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정신적으로 망가져 있었고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권력 집중이 가져오는 또 다른 비극입니다. 그것은 단지 억압받는 사람들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파괴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권력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이 있으며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하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또한 젠더와 권력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렘은 명백히 가부장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되었고 그들의 가치는 주로 생식 능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여성들은 그 시스템 내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젠더와 권력이 단순한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성들이 항상 무력한 희생자만은 아니며 남성들이 항상 권력을 가진 억압자만은 아닙니다. 권력은 더 복잡하게 작동하며 젠더, 계급, 인종, 지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교차합니다. 하렘 시스템의 종말은 또한 역사적 변화의 속도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시스템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이고 불균등하며 종종 후퇴를 경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개혁가들은 저항에 직면했고 전통주의자들은 변화를 막으려 했으며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고통을 야기했고 너무 많은 자원을 낭비했으며 제국을 너무 약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 기후변화, 불평등, 차별, 이 모든 것들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결국 변화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평화롭고 계획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폭력적이고 혼란스럽게 일어날 것인가입니다. 하렘의 역사는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오스만 제국은 하렘 시스템을 더 일찍, 더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제국은 약화되었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에게로 넘어갑니다. 하렘의 이 유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렘의 침묵이 오늘날 다른 형태의 권력 구조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깨뜨릴 수 있을까요? 역사는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기로 결정할 때에만 어둠을 멈춥니다. 톱카프의 돔은 여전히 이스탄불의 하늘을 향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다르게 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도 그 안에 숨겨진 고통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낭만화하지 않으며 동시에 그것을 악마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렘은 비단과 피로 짜여진 세계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움과 공포가 공존했고 권력과 무력함이 교차했으며 사랑과 증오가 뒤섞였습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최선과 최악을 모두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했고 희망했으며 사랑했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 억압, 저항, 존엄성에 대한 투쟁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하렘은 사라졌지만 그 교훈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훈을 기억하는 한 그곳에서 침묵당했던 목소리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정의를 요구하고 진실을 말하며 우리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을 촉구하면서